안녕하세요. 북리시입니다. 오늘은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을 리뷰해 볼게요. 혹시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를 아시나요? 남들보다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검프가 격동적인 미국의 역사에서 주요 장면들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포레스트 검프가 생각났어요.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도 엉뚱한 알란 노인이 전쟁이 한창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유명 인사를 만나고 그들을 풍자하는 시사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책입니다. 스웨덴에서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이 작가와 책이 스웨덴 책입니다. 또 연극으로 우리나라에 각색되어서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스웨덴의 영화 그리고 대학로에서 했던 연극의 포스터입니다. 이 책은 정말 웃깁니다. 과장을 조금 덧붙이면은 박장대소하면서 읽게 돼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현우 터지면서 읽은 책이 있던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억나는 한에서는 없더라고요. 다 읽고 나면 딱히 남는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읽으라고 만든 웰메이드 시트콤 같은 책이 이 책입니다. 저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나스 요나소는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한 스웨덴 문학이네요. 대학에서 국어를 전공하고요. 여기서 국어는 스웨덴어를 얘기하겠죠. 그는 기자로 일하다가 직접 미디어 회사를 차려서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매각하고 첫 소설인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을 출간한 그는 자국에서만 120만 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가 팔리는 메가히트를 기록합니다. 첫 소설에서 메가히트를 기록했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요. 요즘 열심히 글을 쓰는 중입니다. 책의 구성은요, 두 이야기가 교차로 전개되는 액자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알란 노인의 성장 과정이고요. 하나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줄거리를 크게 두 틀로 나누어서 설명할게요. 책에서는 교차로 되어 있어요. 한 번은 과거, 한 번은 현재 이런 식으로요. 근데 줄거리만 보면 상당히 황당해요. 그래서 책은 꼭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키치프레이즈라고 하나요? 책의 전면부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이 세계를 다 둘러보기엔 100년도 부족했던 알란 영감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을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시작은 100회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기 1시간 전 파티의 주인공 알란 노인이 1층의 양로원 방 창문을 열고 무작정 밖으로 도망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현재 가진 돈에 맞춰서 행선지를 정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알란에게 외모가 껄렁껄렁해 보이는 한 청년이 다가와서 자신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동안 트렁크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알란은 청년이 볼일을 보는 동안 보관 중이던 트렁크를 가지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한편 마을의 평온한 요양원을 뒤집어 놓은 100세 노인의 탈출에 요양원 원장과 마을 시장은 화가 나서 노인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트렁크를 잃어버린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또 남은 돈에 맞춰서 행선지를 정하고 기차를 타고 가던 앨런 노인은 인적 드문 폐역에서 내립니다. 그곳에 상주하던 70살쯤의 좀도둑인 율리어스는 알란을 보자 그에게 간단한 먹을거리를 대접합니다. 이때 알란을 뒤쫓던 껄렁껄렁한 청년이 나타나고
두 노인은 협업해서 그를 냉동실에 가둡니다. 그제야 트렁크가 생각나서 알란은 자물쇠를 부수고 가방을 열어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지폐들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 껄렁한 청년은 범죄 조직인 더 바이올런스의 조직원으로 돈을 나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좀도둑인 율리우스는 실수로 냉동실의 스위치를 끄지 않는 바람에 이 조직책인 청년을 동사시킵니다. 두 노인은 인근 철강 공장의 원통 컨테이너에 시체를 버렸고 시체를 실은 컨테이너는 해외로 실려갑니다. 이제 살인까지 했으니 폐역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두 노인은 목적지도 없이 걷다가 화물차에서 핫도그를 팔던 베니를 만나 그에게 돈을 줄 테니 고물차를 넘기라고 말합니다. 걷는데 지친 거죠. 그러자 베니는 차뿐만 아니라 본인이 운전수 노릇까지 하기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셋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니는 욕쟁이 빨강머리 여자가 몰래 숨겨서 키우고 있던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 소냐의 발에 박힌 나뭇가지를 빼주게 되고 그 대가로 빨강머리 여자의 집에 묵게 됩니다. 돈 운반책인 껄렁한 청년이 자취를 감추자 그가 속한 갱단 더 바이올런스의 보스는 양동이라는 조직원을 보내 알란 노인을 추적하게 합니다. 양동이는 우여곡절 끝에 노인 일행이 탄 차가 머스탱인 것을 알게 되고요. 인근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입이 거친 빨강머리 여자가 머스탱을 모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미행합니다. 양동이는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다 코끼리 똥을 밟고요. 미끄러져서 코끼리 소냐의 엉덩이에 깔려 죽습니다. 이제 양동이의 시체를 태우게 된 머스탱은 휘발유에 불태워질 예정이었지만 사라진 양동이를 찾고 있던 양동이의 동생이 그 차를 훔쳤다가 지독한 똥냄새로 인해서 태우지 않고 폐차장에 넘겨버립니다. 완전히 거기서 우그러진 고철은 또 해외로 수출됩니다. 이제 알란, 율리우스, 베니, 빨강머리 네 사람은 베니의 형 보세에게로 갑니다. 탐욕적인 보세는 동생 베니와 사이가 좋진 않아요. 근데 트렁크에 돈을 나눠준다는 말에 금세 태도가 변해서 그들을 반겨줍니다. 깽단 더 바이올런스는 보스가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그는 앞서 말한 네 사람과 코끼리 소냐를 태운 버스를 발견하자 풀스피드로 차를 몰아 버스를 세우기 위해 앞에 급정거를 합니다. 그러나 차마 소냐의 몸무게까지는 계산을 못하는 바람에 급정거에 실패하고 버스는 그대로 보스의 차를 치고 지나갑니다. 다행히도 보스는 숨이 붙어 있었기에 베니는 그를 치료해 줍니다. 보스는 회복을 했고요. 알고 보니 베니의 형 보세와 보스는 왕년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음이 밝혀집니다. 여기까지도 내용은 황당하죠? 근데 직접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글을 아주 맛깔나게 재밌게 잘 쓰셨어요. 줄거리로 돌아가서요. 알란 노인과 사라진 갱단의 조직원 3명을 쫓고 있던 경찰청의 아론손 반장은 함께 수사하던 검사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사라진 조직원 3명 중에 2명의 시체가 노인의 행적지가 아닌 해외에서 발견되었고 나머지 한 구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나머지 한 구의 주인공인 보스는 살아서 노인과 함께 있으니까 당연했죠. 시체가 해외에서 발견된 까닭에 아론손 반장은 알란 노인에게 씌워진 살인 누명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사실 촉이 좋은 아론손 반장은 사건의 낌새를 맡을 수 있었지만 노인을 쫓는 과정에서 사람 좋아 보이는 알란에게 호감을 가진 데다 무엇보다도 트렁크 안에 있는 돈을 자기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리라는 마혹에 빠져서 알란의 팀에 합류합니다. 이제
보세와 포스, 그리고 아론손 반장까지 합친 7사람은 발리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알란의 과거 성장 과정을 살펴볼게요. 그는 스웨덴 사회주의자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좌익이었던 아버지는 차르를 타도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났고 막상 레닌이 차르를 타도하고 아버지가 가진 작은 땅을 국유화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레닌의 정부군과 맞서다 세상을 떠납니다. 원래 차르 이전에 아버지는 레닌을 따랐었죠. 그런데 막상 레닌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그 반대 입장이 선 겁니다. 알란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알란의 어머니도 알란이 15살 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떠났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한 그녀가 했던 말은 알란의 인생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말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사에 불평불만이 많았던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던 알란의 어머니는 본인 또한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있는 저승에 함께 가게 된 것이에요. 그녀의 말을 옮겨볼게요. 세상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란다. 어릴 때부터 폭발물을 제조하는 취미를 가진 알란은 젊은 나이에 다이너마이트 회사를 차립니다. 어느 날 그는 농장 앞 자갈 채취장에서 폭발물 실험을 했고 우연히 차를 몰고 가던 식료품상이 죽는 사고가 납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감금됐으며 정신이 이상하기에 더 이상 번식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진단과 함께 거세를 당합니다. 그러나 알란은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는 오히려 정신병원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기차표 한 장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받고 내쫓기는 신세에 처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알란은 이번에는 폭발물로 자신의 집을 날렸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되었고 운 좋게도 폭약 전문가 자격으로 대포 제조 사업체인 주물공장에 채용됩니다. 이후 알란의 삶은 폭약 제조에 능하다는 이유로 버라이어티해집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며 유명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공장에서 만난 스페인 공산주의자를 따라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했다가 적국인 프랑코 장군에게도 고용됩니다. 머자나 전쟁이 끝났고 알란은 이번에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원자폭탄을 연구하는 오펜하이머에게 우라늄 기술도 전수시키고 트루먼 부통령에게 식사도 대접받아요.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흥으로 이제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알란의 폭약 기술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라며 그를 중국에 파견합니다. 성격이 고약한 장제스의 부인 쑥메이링을 피해 고국인 스웨덴을 향해 기나긴 도보 여행을 하다가 이란을 비자 없이 통과하기도 하고 이후 소련과 북한과 인도네시아, 프랑스를 거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요. 알란은 요양원 탈출을 마지막으로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발리에서 편안한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특사가 알란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원자폭탄 제조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물론 알란은 기꺼이 도와줄 예정이에요.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다루며 유머와 풍자를 통해 다양한 상징과 주제를 전달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긍정적인 자세, 노년에도 꺾이지 않는 자유와 도전 정신, 아군과 적이 따로 나눠지지 않은 유연한 역사 정신, 그리고 위인들의 우스꽝스러운 면을 부각시킨 사회적인 풍자까지.
오랜만에 재밌는 책 한 권을 읽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으로 다시 만날게요.